장모님은 여기서 도움 되는 게 없잖아요. 솔직히 쓸모가. 그 말이 떨어진 순간 저는 손에 쥔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식탁 위의 잡채는 식어가고 있었고 제가 앉은 접이식 의자는 삐걱거렸습니다. 아무도 제 눈을 마주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조용히 무너지지 않겠다고요. 사연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어디서 보고 계신지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항상 시청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합니다. 제 이름은 정미자입니다. 올해 63, 광명시 철산동에서 작은 반찬 가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가게는 좁습니다. 사평 남짓한 공간에 냉장고 2대와 작업대 하나가 전부입니다. 하지만 이곳에서 나는 매일 아침 6시에 불을 켭니다. 무청을 씻고 멸치를 볶고 콩나물을 데칩니다. 손님들은 대부분 단골입니다. 사장님, 오늘 시금치 있어요? 묻는 목소리가 익숙합니다. 저는 웃으며 담아드립니다. 정갈하게, 넉넉하게, 그게 제 방식이었습니다. 이 가게는 제가 38배 시작했습니다. 남편이 떠난 지 석 달 뒤였습니다. 당시 딸 윤지는 초등학교 3학년이었습니다. 아이는 물었습니다. 엄마, 아빠는 언제 와?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대신 다짐했습니다. 이 아이만큼은 흔들리지 않게 키워내겠다고요. 그래서 저는 달렸습니다. 아침에는 반찬을 만들고, 낮에는 가게를 지키고, 밤에는 윤지의 숙제를 받습니다. 손이 거칠어지고 허리가 굽어지는 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아이가 웃으면 그걸로 충분했습니다. 윤지는 착한 아이였습니다. 투정 없이 자랐고 혼자서도 밥을 챙겨 먹었습니다. 대학도 장학금으로 다녔습니다. 제가 자랑스러워했던 건 그 아이의 강인함이었습니다. 윤지가 26에 결혼했을 때 저는 마음이 놓였습니다. 사위 도우는 대기업 사원이었습니다. 말끔한 정장 차림에 예의 바른 인사, 외형은 믿음직스러워 보였습니다. 윤지는 말했습니다. 엄마, 이제 걱정 안 해도 돼. 저도 그렇게 믿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결혼 생활은 생각보다 빠듯했습니다. 아파트 대출금, 육아비용, 생활비. 윤지는 전화로 말했습니다. 엄마, 이번 달 대출 이자 좀 도와줄 수 있어? 저는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그래, 알았다. 그게 제 대답이었습니다. 처음엔 이자만 도와줬습니다. 그 다음엔 어린이집비가 더해졌습니다. 그리고 손주들 간식, 겨울 외투, 장난감. 윤지가 부탁할 때마다 저는 통장에서 돈을 빼냈습니다. 힘들지 않았냐고요? 솔직히 말하면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참았습니다. 가족이니까라는 말로 스스로를 달랬습니다. 딸이 행복하면 그게 제 행복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느새 5년이 흘렀습니다. 손주 민준이는 7살, 은서는 5살이 되었습니다. 아이들은 제게 익숙했습니다. 할머니, 또 왔어? 민준이가 환하게 웃으며 달려오면 저는 그 미소에 모든 피로를 잊었습니다. 가끔 윤진의 집 냉장고를 열어보면 텅 비어 있을 때가 많았습니다. 반찬통도 우유도 과일도 없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조용히 채워뒀습니다. 말하지 않았습니다. 말하면 부담스러울 것 같았으니까요. 어느 날 윤지가 물었습니다. 엄마, 너무 무리하는 거 아니야? 저는 손을 저었습니다. 아니야, 괜찮아. 엄마는 이 정도 할 수 있어. 그 말은 진심이었습니다. 당시엔요. 그의 추석이 다가왔습니다. 윤지가 전화했습니다. 엄마, 이번엔 우리 집에서 차례 지내자. 엄마도 편하게 와. 저는 기뻤습니다. 가족이 모인다는 것, 그 자체가 저에겐 명절이었습니다.
저는 이틀 동안 준비했습니다. 잡채를 볶고 불고기를 재웠습니다. 잡채는 윤지가 어릴 때부터 좋아하던 반찬이었습니다. 당면을 하나하나 정성껏 볶으며 저는 딸의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추석 당일 저는 무거운 반찬 봉투를 들고 윤진의 아파트에 올라갔습니다. 초인종을 누르자 민준이가 문을 열었습니다. 할머니. 아이의 목소리는 언제나 저를 반겼습니다. 거실에 들어서자 식탁이 보였습니다. 하얀 식탁보 위에 접시들이 정갈하게 놓여 있었습니다. 의자는 4개였습니다. 등받이가 있는 식탁 의자, 그게 전부였습니다. 윤지가 말했습니다. 엄마, 거기 앉아. 손가락이 가리킨 곳은 베란다 옆이었습니다. 거기엔 접이식 의자가 하나 놓여 있었습니다. 저는 잠시 멈췄습니다. 하지만 곧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알았어. 저는 그 의자에 앉았습니다. 삐걱거리는 소리가 났지만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식사가 시작됐습니다. 사위 도우는 TV를 보며 밥을 먹었습니다. 윤지는 아이들에게 반찬을 떠먹였습니다. 민준이와 은서는 웃으며 떠들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잡채를 씹었습니다. 맛이 없었습니다. 아니, 맛을 느낄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도훈이 말했습니다. 장모님,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여기서 도움되는 게 뭐 있어요? 매번 오시는 것도 부담스럽고. 저는 숟가락을 멈췄습니다. 심장이 쿵 내려앉는 느낌이었습니다. 윤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은 계속 밥을 먹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도훈의 얼굴을 봤습니다. 그는 여전히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래, 알겠다. 저는 가방을 들었습니다. 윤지가 불렀습니다. 엄마, 어디가? 저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집에 갈 일이 있어서 문을 닫고 나오는 순간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저는 참았습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아파트 주차장에서 차를 타고 집으로 가는 내내 저는 울지 않았습니다. 울면 지는 것 같았으니까요. 그날 밤 저는 컴퓨터를 켰습니다. 은행 앱에 들어갔습니다. 자동이체 목록이 길게 펼쳐졌습니다. 윤진의 아파트 대출 이자, 어린이집비, 통신비. 저는 하나씩 취소했습니다. 클릭 한 번이 무거웠습니다. 하지만 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서랍에서 영수증들을 꺼냈습니다. 지난 5년간 제가 쓴 돈의 기록이었습니다. 장보기 영수증, 계좌이체 내역, 카드 결제 문자, 모두 사진으로 찍어 폴더에 정리했습니다. 저는 말하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증거는 남길 겁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평소처럼 가게 문을 열었습니다. 무청을 씻고 멸치를 볶고 콩나물을 데쳤습니다. 손님들이 왔고 저는 웃으며 반찬을 담아줬습니다. 하지만 제 안은 달라져 있었습니다. 조용하지만 단단해졌습니다. 더 이상 무너지지 않기로 다짐한 사람의 마음이었습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자동이체를 끄는 지 사흘이 지났습니다. 저는 평소처럼 가게를 열었습니다. 무청을 다듬고 밑반찬을 담았습니다. 손님들은 여전했고 하루는 흘러갔습니다. 하지만 휴대폰은 조용했습니다. 윤지에게서 전화가 없었습니다. 문자도 없었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내려다봤습니다. 화면엔 아무것도 뜨지 않았습니다. 그게 오히려 마음을 무겁게 했습니다. 연락이 없다는 건 아직 모른다는 뜻이겠지. 저는 그렇게 생각하며 하루를 보냈습니다. 나흘째 되는 날 저녁 전화가 왔습니다. 윤지였습니다. 엄마. 목소리가 날카로웠습니다. 저는 숨을 고르고 받았습니다. 응, 윤지야. 엄마, 왜 자동이체 끄는 거야?
저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예상했던 질문이었지만 막상 듣고 나니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그냥 정리하려고. 정리? 갑자기 왜? 대출 이자 안 나가서 연체 문자 왔어. 엄마, 이게 뭐야? 윤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화가 난 건지 당황한 건지 알 수 없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윤지야, 엄마도 이제 나이가 있잖니. 계속 도와주긴 힘들 것 같아서. 힘들다고? 갑자기가 아니야. 엄마도 생각할 시간이 필요했어. 전화 너머로 한숨 소리가 들렸습니다. 윤지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진 말은 예상과 달랐습니다. 엄마, 도훈이가 그때 한 말 때문에 그래.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엄마, 그냥 그렇게 말한 거야. 진심은 아니었어. 너무 예민하게 받아들이지 마. 예민하게. 그 단어가 귀에 꽂혔습니다. 윤지야. 응? 엄마가 예민한 게 아니라 그 말이 아팠던 거야. 그리고 넌 그때 아무 말도 안 했잖아. 윤지는 말을 잃었습니다. 저도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알았어, 엄마. 나중에 다시 얘기하자. 전화는 끊어졌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천장을 보며 누워 있었습니다. 윤지의 목소리가 계속 맴돌았습니다. 너무 예민하게 받아들이지 마. 저는 예민한 걸까요? 아니면 당연히 아파해야 할 말을 들은 걸까요? 혼자 생각하니 답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어나 메모지를 꺼냈습니다. 지난 5년간 제가 도와준 것들을 적어 내려갔습니다. 아파트 대출 이자 매달 45만 원, 어린이집 비월 30만 원 민준, 은서 합산, 생활비 보조월 2,030만 원, 명절 용돈 연 2회, 각 50만 원, 아이들 의류, 장난감, 간식월 평균 15만 원,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1년에 약 1,680만 원, 5년이면 8,400만 원이었습니다. 숫자를 보니 실감이 났습니다. 이건 작은 돈이 아니었습니다. 제 반찬 가게 순이익의 대부분이 여기로 흘러간 것이었습니다. 저는 메모지를 접었습니다. 하지만 찢지는 않았습니다. 언젠가 필요할 것 같았으니까요. 일주일 후 윤지가 가게로 찾아왔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는 윤지의 얼굴은 피곤해 보였습니다. 화장기 없는 얼굴, 묶은 머리, 구겨진 패딩 점퍼. 엄마. 윤지야. 왜 왔어? 얘기 좀 하자. 저는 가게 문을 닫았습니다. 오후 4시 손님이 뜸한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윤지를 작업대 옆 의자에 앉혔습니다. 윤지는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미안해. 그때 내가 말했어야 했는데. 저는 윤지를 바라봤습니다. 딸의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도훈이가 그런 말하는 거 듣고도 나 아무 말 못했어. 엄마한테 너무 미안해. 윤지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저는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윤지야, 엄마는 내가 미안한 게 아니라 내가 힘들까봐 걱정이야. 근데 엄마도 이제 한계야. 계속 도와주고 싶은데 솔직히 힘들어. 윤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저는 딸의 등을 쓰다듬었습니다. 어렸을 때처럼 조용히 오래. 그날 윤지는 제안했습니다. 엄마, 우리 좀 정리하자. 엄마가 도와줄 수 있는 것만 정하고 나머지는 우리가 알아서 할게. 저는 놀랐습니다. 윤지에게서 먼저 이런 말이 나올 줄 몰랐습니다. 정말 그렇게 해도 괜찮겠어? 응. 엄마 힘들게 하고 싶지 않아. 도훈이랑도 얘기해 볼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걱정도 됐습니다.
도훈이가 과연 동의할까? 이틀 뒤 윤지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도훈이가 만나자고 해. 같이 얘기하자고. 저는 긴장했습니다. 하지만 거절하지 않았습니다. 알았어. 언제? 이번 주말. 우리 집에서. 저는 전화를 끊고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이제 진짜 대화를 해야 할 시간이었습니다. 주말, 저는 다시 윤진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이번엔 반찬을 들고 가지 않았습니다. 대신 메모지를 가방에 넣었습니다. 제가 정리한 5년간의 지원 내역이었습니다.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문을 연 건 윤지였습니다. 엄마, 들어와. 거실엔 도훈이 앉아 있었습니다. 소파에 편하게 기댄 자세였습니다. TV는 꺼져 있었습니다. 저는 윤지 옆에 앉았습니다. 이번엔 식탁 의자였습니다. 도훈이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장모님, 저번엔 제가 말을 좀 심하게 했습니다. 저는 도훈을 바라봤습니다. 그의 얼굴엔 미안함보다는 불편함이 더 보였습니다. 그냥 그때 제가 좀 힘들어서 그랬어요. 이해해 주세요. 이해. 저는 그 단어를 곱씹었습니다. 도훈 씨, 네. 사과는 이해해 달라는 게 아니에요. 미안하다고 말하는 거예요. 도훈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윤지가 급하게 말했습니다. 엄마, 도훈이가 미안하다는 뜻으로 한 말이야. 윤지야. 저는 딸을 봤습니다. 사과는 당사자가 직접 해야 해. 내가 대신할 수 없어. 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도훈은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저 좀 나갔다 올게요. 문이 닫혔습니다. 윤지는 난처한 표정으로 저를 봤습니다. 엄마, 너무 세게 나간 거 아니야?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윤지야, 엄마가 원하는 건 거창한 게 아니야. 그냥 진심 어린 한마디면 돼. 근데 그게 이렇게 어려운 일이야? 윤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가방을 들었습니다. 오늘은 이만 갈게. 도훈 씨 돌아오면 엄마가 뭘 원하는지 전해줘. 엄마, 엄마는 기다릴게. 진심이 담긴 말을. 저는 집을 나섰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생각했습니다. 내가 너무 고집스러운 걸까? 하지만 이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었습니다. 저는 당연한 걸 요구하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존중. 그게 전부였습니다. 집에 도착해 불을 켰습니다. 빈 거실이 저를 맞았습니다. 저는 소파에 앉아 창밖을 봤습니다.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구나. 조용한 싸움이 시작됐습니다. 소리 없이, 하지만 분명하게. 저는 더 이상 물러서지 않기로 했습니다. 도훈에게서 사과를 받지 못한 채로 한 달이 흘렀습니다. 윤지에게서 연락은 왔습니다. 하지만 내용은 늘 같았습니다. 엄마, 도훈이가 바빠서. 엄마, 조금만 더 기다려줘. 저는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기다림은 점점 무거워졌습니다. 그 사이 제 일상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가게 문을 열다가 허리가 삐끗했습니다. 무거운 무 상자를 들어 올리던 순간이었습니다. 허리에 찌릿한 통증이 올라왔고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사장님, 괜찮으세요? 단골 김 여사님이 급히 다가왔습니다. 네, 괜찮아요. 그냥 좀 삐끗했나 봐요. 저는 억지로 웃으며 일어섰습니다. 하지만 허리는 계속 아팠습니다. 그날 저녁 집에서 파스를 붙였습니다.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은 낯설었습니다. 구부정한 어깨, 깊어진 주름, 얇아진 머리카락. 나도 이제 늙었구나. 당연한 사실이었지만 새삼 실감이 났습니다. 허리 통증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일주일이 지나도 2주일이 지나도 계속됐습니다. 저는 결국 병원에 갔습니다. 허리 디스크 초기 증상이에요.
무리하시면 안 돼요. 의사는 말했습니다. 요즘 무거운 거 많이 드셨죠? 쉬셔야 합니다. 쉬라는 말이 낯설었습니다. 쉬면 가게는 누가 여나요? 쉬면 수입은 어떻게 되나요? 저는 약만 받아 나왔습니다. 그날 저녁 윤지에게 전화했습니다. 윤지야, 엄마가 요즘 허리가 좀 안 좋아서. 응? 많이 아파? 조금. 병원 갔다 왔어. 엄마, 괜찮아? 윤지의 목소리엔 걱정이 섞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내 이어진 말은 달랐습니다. 엄마, 근데 나도 요즘 너무 힘들어. 민준이가 감기 걸려서 병원 왔다 갔다 하고, 은서는 밤에 계속 깨고, 저는 듣고 있었습니다. 윤지의 하소연을, 피곤함을, 힘듦을,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제 아픔을 말할 자리가 없다는 걸. 알았어, 윤지야. 엄마는 괜찮으니까 넌 애들 잘 챙겨. 전화를 끊고 저는 소파에 앉았습니다. 텅 빈 거실이 유난히 넓어 보였습니다. 며칠 후 가게에 손님이 줄었습니다. 단골 박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사장님, 요즘 반찬 맛이 예전 같지 않아요. 네. 짜고 좀 텁텁해요. 어디 편찮으세요?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제 자신도 느끼고 있었던 일이었습니다. 맛을 보는 감각이 둔해졌습니다. 간을 맞추는 손길이 흔들렸습니다. 허리가 아프니 집중이 안 됐습니다. 죄송해요. 다음부터 신경 쓸게요. 박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이고 나갔습니다. 반찬은 사지 않았습니다. 저는 작업대에 기댔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참았습니다. 무너지면 안 돼. 아직. 그날 저녁 통장을 확인했습니다. 이번 달 수입이 지난달보다 30만 원 줄었습니다. 손님이 줄고 판매량이 줄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공과금 고지서를 펼쳤습니다. 전기세, 가스비, 관리비, 그리고 병원비,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이번 달 지출이 수입을 넘었습니다. 어떡하지? 저는 통장을 덮었습니다. 생각할수록 답이 없었습니다. 다음 날 윤지가 가게로 왔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민준이와 은서를 데리고 왔습니다. 엄마, 애들 잠깐 봐줄 수 있어? 나 병원 좀 다녀와야 해서. 저는 윤지를 봤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무슨 병원? 그냥 검진. 몸이 좀 안 좋아서. 저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윤지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알았어. 애들은 여기 두고 가. 윤지는 고맙다는 말만 남기고 나갔습니다. 민준이와 은서는 가게 한 구석에 앉아 그림을 그렸습니다. 저는 반찬을 만들며 아이들을 지켜봤습니다. 민준이가 말했습니다. 할머니, 우리 엄마 요즘 많이 울어. 저는 손을 멈췄습니다. 그래. 응. 밤에 혼자 화장실에서 울어. 나 들었어. 은서가 거들었습니다. 아빠랑 싸워. 맨날. 저는 아이들을 바라봤습니다. 민준이의 눈은 어른처럼 무거워 보였습니다. 할머니. 응? 우리 집 괜찮아질까?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윤지가 돌아온 건 2시간 뒤였습니다. 아이들을 데리고 나가려는 윤지의 손목을 잡았습니다. 윤지야, 무슨 일 있어? 아니야, 엄마. 괜찮아. 괜찮지 않아 보이는데. 윤지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눈가가 붉었습니다. 엄마, 나 정말 괜찮아. 걱정하지 마. 그 말을 남기고 윤지는 아이들을 데리고 나갔습니다. 저는 문을 닫고 창밖을 봤습니다. 윤지의 뒷모습이 점점 멀어졌습니다. 작고 외로워 보였습니다.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허리는 아프고 가게는 어렵고 돈은 없고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울었습니다. 소파에 앉아 소리 내지 않고 조용히. 내가 너무 약한 걸까? 내가 너무 고집을 부린 걸까? 차라리 그냥 참고 도와줄 걸.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분노도 올라왔습니다. 아니야. 나는 잘못하지 않았어. 존중받고 싶다는 게 뭐가 잘못이야. 감정이 뒤섞였습니다. 슬픔과 분노, 후회와 확신이 동시에 존재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일찍 일어났습니다. 거울을 봤습니다. 눈은 부어 있었고 얼굴은 지쳐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세수를 했습니다. 옷을 입었습니다. 가게로 향했습니다. 길을 걸으며 생각했습니다. 포기하면 안 돼. 내가 무너지면 윤지도 무너져. 내가 버텨야 저 아이들도 버틸 수 있어. 발걸음이 무거웠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가게 문을 여는 순간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낯선 번호였습니다. 여보세요? 정미자 사장님이세요? 저는 광명시 소상공인센터입니다. 저는 긴장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사장님께서 신청하신 소상공인 지원금이 승인됐습니다. 확인 부탁드려요. 저는 멍했습니다. 지원금요? 네, 작년 말에 신청하셨던 거 기억하시죠? 기억이 났습니다. 반신반의하며 넣었던 신청서 까맣게 잊고 있었습니다. 금액은 500만 원이고 이번 주 안으로 입금됩니다. 전화를 끊고 저는 그 자리에 섰습니다. 500만 원. 많은 돈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저에겐 숨 쉴 틈 같은 돈이었습니다. 저는 작업대에 앉았습니다. 손을 모으고 눈을 감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누구에게 하는 말인지 몰랐습니다. 하늘인지 운명인지 제 자신인지. 하지만 분명한 건 이건 신호였습니다. 아직 끝이 아니야. 조금만 더 버티면 길이 보일 거야. 저는 눈을 떴습니다. 창밖엔 아침 햇살이 비치고 있었습니다. 저는 다시 일어섰습니다. 물을 씻고 칼을 들고 반찬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조용히 단단하게 무너지지 않는 사람처럼. 지원금이 들어온 다음 날 저는 가게를 정비하기로 했습니다. 오래된 냉장고를 수리하고 작업대를 새로 닦았습니다. 간판도 지저분해진 부분을 청소했습니다. 손을 움직이니 마음도 정리됐습니다. 할 수 있는 것부터 하자. 작은 변화였지만 제 손으로 만든 변화였습니다. 이틀 뒤 단골 김 여사님이 가게에 들어섰습니다. 사장님, 가게가 깨끗해졌네요? 네, 조금 정리했어요. 요즘 몸은 좀 어때요? 저번에 허리 아프다고 하셨잖아요. 저는 놀랐습니다. 제 말을 기억하고 있다는 게 많이 나아졌어요. 걱정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김 여사님은 웃으며 시금치나물을 샀습니다. 맛보니까 예전 그 맛이네요. 다행이에요. 그 한마디가 제게 힘이 됐습니다. 손님이 돌아온다는 건 제가 다시 일어서고 있다는 증거였습니다. 일주일 후 윤지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시간 있어? 우리 집에 좀 와줄 수 있어? 목소리가 달랐습니다. 급하지 않고 조용했습니다. 무슨 일인데? 그냥 얘기 좀 하고 싶어서. 저는 가게 문을 닫고 윤진의 집으로 갔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니 거실이 정돈돼 있었습니다. 식탁엔 차가 준비돼 있었습니다. 윤지가 말했습니다. 엄마 앉아. 저는 식탁 의자에 앉았습니다. 이번엔 등받이가 있는 의자였습니다. 윤지가 차를 따라주며 말했습니다. 엄마, 내가 그동안 너무 모르고 살았어. 엄마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나는 생각도 안 했어. 당연하게만 생각했어. 윤지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미안해, 엄마. 저는 윤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윤지야, 엄마도 미안해. 엄마도 힘들다는 말 제대로 못했어. 아니야. 내가 들어야 했는데 귀 막고 있었어. 우리는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손을 잡은 채로 말없이 그날 윤지는 제안했습니다. 엄마, 우리 규칙을 만들자. 규칙? 응. 엄마가 도와줄 수 있는 것, 우리가 책임질 것, 명확하게 정하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윤지는 노트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함께 적어 내려갔습니다. 엄마의 지원, 손주 교육비 월 20만 원 두 아이 합산, 명절 용돈 연 2회, 각 30만 원, 반찬 지원 월 2회, 우리의 책임, 아파트 대출 자체 해결, 생활비 자체 해결, 육아 스스로 책임. 이 정도면 엄마도 부담 없지? 저는 노트를 봤습니다. 명확했습니다. 애매함이 없었습니다. 그래. 이 정도면 괜찮아. 윤지가 웃었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편안한 미소였습니다. 그때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도훈이었습니다. 저는 긴장했습니다. 도훈은 거실로 들어와 저를 봤습니다. 장모님, 죄송합니다. 짧은 한마디였습니다. 하지만 목소리에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날 제가 너무 심한 말을 했습니다. 변명하지 않겠습니다. 도훈은 허리를 숙였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저는 도훈을 바라봤습니다. 그의 얼굴엔 부끄러움과 미안함이 섞여 있었습니다. 고개 드세요. 도훈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도훈 씨, 네. 사과받았습니다. 이제 앞으로 잘 지내요. 도훈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날 저녁 윤진의 식구들과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이번엔 5명 모두 식탁에 앉았습니다. 접이식 의자는 없었습니다. 민준이가 물었습니다. 할머니, 이제 자주 와? 응. 할머니가 시간 날 때마다 올게. 은서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좋아. 할머니 반찬 맛있어. 저는 아이들을 봤습니다. 그리고 윤지를, 도훈을 봤습니다. 가족이었습니다. 여전히 불완전하지만 함께 나아가려는 가족.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윤지에게서 문자가 와 있었습니다. 엄마, 오늘 고마워. 사랑해. 저는 답장을 보냈습니다. 엄마도 사랑해. 짧은 문자였지만 그 안에 모든 게 담겨 있었습니다. 다음 날 가게에 새로운 손님이 왔습니다. 젊은 여자였습니다. 처음 보는 얼굴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기 반찬 맛있다고 들었어요. 네, 어서 오세요. 시어머니 드릴 건데 뭐가 좋을까요? 저는 반찬들을 하나씩 설명했습니다. 정성껏 친절하게. 여자는 3가지를 샀습니다. 그리고 나가며 말했습니다. 사장님, 다음에 또 올게요. 저는 손을 흔들었습니다. 새로운 손님, 새로운 시작. 그날 저녁 매출을 정리했습니다. 이번 달은 지난달보다 나았습니다. 조금씩 하지만 확실하게 오르고 있었습니다. 저는 노트에 적었습니다. 2025년 11월. 회복 중. 짧은 문장이었지만 그 안에 제 모든 노력이 담겨 있었습니다. 일주일 후 윤지가 아이들을 데리고 가게에 왔습니다. 엄마, 우리 저녁 같이 먹자. 그래, 좋아. 저는 가게 문을 닫고 근처 식당으로 갔습니다. 민준이와 은서가 양쪽에 앉아 제 손을 잡았습니다. 할머니, 나 오늘 학교에서 칭찬받았어. 그래, 잘했네. 우리 민준이. 식탁에 앉아 밥을 먹으며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게 행복이라는 걸. 거창한 게 아니었습니다. 함께 밥 먹고 웃고 이야기하는 것. 그게 전부였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나오는 길 윤지가 말했습니다. 엄마,
응? 엄마 덕분에 우리 가족이 다시 일어섰어.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내가 용기 낸 거지. 엄마가 먼저 선을 그어줬잖아. 그게 아니었으면 나 계속 그렇게 살았을 거야. 윤지의 말이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그래. 내가 선을 그었구나. 사랑엔 선이 필요했습니다. 그 선이 있어야 서로를 지킬 수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밤하늘에 별이 떠 있었습니다. 저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이제 괜찮아. 완벽하진 않았습니다. 여전히 허리는 가끔 아팠고 가게는 빠듯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일어섰습니다. 다음 날 아침 가게 문을 열며 생각했습니다. 앞으로도 힘든 날이 올 거야. 하지만 이젠 알아. 혼자가 아니라는 걸. 윤지가 있었습니다. 손주들이 있었습니다. 단골 손님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제 자신이 있었습니다. 조용하지만 강한, 무너지지 않는 저 자신이. 저는 앞치마를 두르고 칼을 들었습니다. 오늘도 반찬을 만들 시간이었습니다. 정성껏 따뜻하게 살아가는 사람처럼. 첫 번째 변화는 조용히 찾아왔습니다. 사위 도훈이 문자를 보냈습니다. 장모님, 시간 되시면 잠깐 뵙고 싶습니다. 저는 답장 없이 집 주소만 보냈습니다. 그리고 차를 끓여두고 기다렸죠. 도훈은 혼자 왔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말없이 오래. 들어오세요. 저는 감정을 씻지 않았습니다. 그저 자리를 권했을 뿐입니다. 거실 테이블 위에 찻잔 2개를 놓고 저는 마주 앉았습니다. 도훈은 가방에서 A사 용지 한 장을 꺼냈습니다. 손으로 직접 쓴 글이었습니다. 읽어보시겠습니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장모님께 그날 제가 한 말은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쓸모라는 단어로 사람을 평가한 것, 용서받을 수 없다는 걸 압니다. 장모님이 해주신 모든 것을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반성합니다. 그리고 바꾸겠습니다. 김도훈 올림. 짧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문장 하나하나에서 망설임과 부끄러움을 읽었습니다. 이걸 쓰는데 며칠 걸렸어요? 도훈은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일주일입니다. 저는 찻잔을 들었습니다. 한 모금 마시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 종이 한 장이 그동안의 어떤 말보다 무겁네요. 도훈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저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 무게를 느끼는 것만으로도 충분했으니까요. 두 번째 변화는 딸 윤지에게서 왔습니다. 일주일 뒤 윤지가 손주 둘을 데리고 반찬 가게로 왔습니다. 엄마, 우리 오늘 같이 저녁 먹어요. 제가 살게요. 저는 앞치마를 벗으며 물었습니다. 무슨 날이야? 윤지는 웃지 않았습니다. 특별한 날 아니어도 엄마랑 밥 먹고 싶으면 안 돼요? 그 말에 저는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하지만 표정은 담담하게 유지했습니다. 그래. 그럼 손주들 좋아하는 데 가자. 식당에서 윤지는 손주들에게 말했습니다. 할머니한테 뭐라고 해야 할까? 큰 손주 민준이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할머니, 고마워요. 맨날 맛있는 거 주셔서요. 작은 손주 서연이는 제 손을 잡았습니다. 할머니 없으면 우리 어떡해요? 저는 그 작은 손을 꼭 쥐었습니다. 할머니는 어디 안 가? 여기 있어. 윤지는 그 모습을 보다가 말했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제가 엄마를 지켜야 했는데 못 지켰어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지금이라도 알았으면 됐어. 늦은 게 아니야. 그날 이후 우리 집에는 새로운 규칙이 생겼습니다. 딸 부부는 생활비를 분리했습니다.
대출 이자는 스스로 관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손주들 교육비와 간식만 직접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한 달에 한 번 우리는 함께 밥을 먹습니다. 이번엔 모두가 식탁 의자에 앉습니다. 접이식 의자는 베란다 창고 깊숙이 들어갔습니다. 어느 날 저녁 딸이 물었습니다. 엄마는 화 안 났어요? 그때 그렇게 당했는데. 저는 국그릇을 내려놓고 대답했습니다. 화는 났지. 많이 났어. 근데 화내는 것보다 중요한 게 있더라. 내가 나를 지키는 것. 윤지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엄마, 저 엄마한테 많이 배우고 있어요. 지금도. 저는 웃었습니다. 오랜만에 마음 편하게. 그래. 그럼 됐다. 며칠 전 저는 반찬 가게 앞에 작은 화분 하나를 놓았습니다. 제라늄이었습니다. 빨갛고 작은 꽃이 피어 있었죠. 손님 한 분이 물었습니다. 사장님, 이 꽃 예쁘네요. 무슨 의미 있어요? 저는 물을 주며 대답했습니다. 회복이요. 잘 돌보면 꺾인 줄기에서도 다시 꽃이 피더라고요. 그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게요. 사람도 그런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압니다. 사랑에는 선이 필요하다는 것을, 선이 없으면 사랑도 결국 무너진다는 것을. 하지만 선을 긋는다고 해서 사랑이 끊어지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그 선이 서로를 더 단단히 지켜줍니다. 저는 더 이상 쓸모로 평가받지 않습니다. 저는 그저 정미자, 한 사람의 어머니이자 할머니입니다. 그리고 그것만으로 충분합니다. 지난주 손주 민준이가 물었습니다. 할머니는 진짜 강해요? 저는 민준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강한 게 아니야. 그냥 무너질 이유가 없을 뿐이지. 민준이는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그게 뭐가 달라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많이 달라. 나중에 크면 알게 될 거야. 지금 이 순간 저는 행복합니다. 거창한 화해도 극적인 반전도 없었습니다. 그저 조용히 원칙을 지켰고 그 원칙이 존중받기 시작했을 뿐입니다. 사랑은 여전히 여기 있습니다. 다만 이제는 그 사랑 안에 경계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그 경계 덕분에 우리는 비로소 서로를 제대로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도 저는 반찬 가게 문을 엽니다. 손님을 맞이하고 국을 끓이고 저녁엔 손주들에게 전화를 합니다. 밥은 먹었니? 할머니도 잘 먹었어. 응, 할머니 괜찮아. 걱정 마. 그 짧은 대화 속에 저는 모든 것을 느낍니다. 사랑은 크고 화려한 것이 아닙니다. 작고 단단한 일상 속에서 조용히 쌓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알았습니다. 조용한 사람은 약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무너질 이유가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저는 오늘도 내일도 그렇게 살아갈 것입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마음에 남았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다음 사연에서 또 만나요.